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세무사 시험 준비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재정학의 바이블 정병열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을 같이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오늘은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거 좀 까다롭다 하고 느끼는 부분 바로 비용 편익 분석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과 편익의 측정 파트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쉽도 명쾌하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정부가 고속도로를 하나 쫙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들어가는 시멘트 값, 철근 값 계산하고 나중에 완공되면 통행료 수입이 얼마쯤 될지 예상하고 생각보다 간단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 경제학에서는 이걸 그렇게 복잡하게 다루는 걸까요? 정답은 시장에 보이는 가격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가격표 뒤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찾아내는 여정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관문입니다. 정부가 댐을 건설하려고 시멘트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우리가 동네 철물점에서 시멘트 한 포 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죠. 정부의 이 대규모 구매 자체가 시멘트 시장 전체의 가격을 들썩이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비용과 편익, 과연 어떻게 특정해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자, 이 그래프 보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갑시다. 정부 사업 덕분에 어떤 물건의 공급이 X0에서 X1으로 확 늘었다고 해볼게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은 P0에서 P1으로 뚝 떨어지겠죠? 자, 이때 사회 전체가 얻는 이득, 즉 편익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요. 단순히 새로운 가격 P1 곱하기 늘어난 양,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편익은요, 바로 이 수요 곡선 아래에 있는 사다리꼴 X0, AB, X1 면적 전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 기존 소비자들은 더 싸게 사서 좋고 가격이 비싸서 못 샀던 새로운 소비자들은 이제 살 수 있게 돼서 좋고 이 모든 소비자들의 만족도 증가분, 우리가 배운 용어로는 소비자 잉여의 변화분을 다 합쳐야 진짜 편익인 거죠. 핵심은 뭐다? 바로 수요 곡선 아래 면적이다. 그럼 비용은 어떨까요? 이거요, 편익의 거울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논리가 똑같거든요. 정부가 사업을 하려고 원래 Y0만큼 쓰이던 생산 요소를 Y1까지 대량으로 사들이면 이걸 구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오르겠죠. 이때 실제 들어간 사회적 비용은 얼마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새로운 가격 곱하기 구매량이 아닙니다. 이 공급 곡선 아래에 있는 사다리꼴 Y0, CD, Y1의 면적 전체가 바로 사회적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정부 사업에 이 자원을 쓴다는 건 민간 부문이 이 자원으로 다른 무언가를 생산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포기된 가치 전체가 바로 진짜 비용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비용은 공급 곡선 아래 면적입니다. 네, 여기까지 딱 들으면 우리 똑똑한 학생들은 바로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교수님, 방금 설명해 주신 건 시장이 아주 완벽하게 돌아갈 때 이야기 아닌가요? 현실에서는 세금도 붙고 어떤 시장은 독점이라서 가격이 이미 왜곡되어 있잖아요. 와, 바로 그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이렇게 시장 가격이 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때 경제학자들이 꺼내드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잠재 가격, 영어로는 섀도우 프라이스라고 하죠. 잠재 가격. 이게 뭐냐면요. 시장 가격에 끼어 있는 세금 같은 거품을 쫙 빼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자원이 가진 진정한 기회비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장이 붙여놓은 가격표 뒤에 숨어있는 진짜 가격을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교재에 나오는 복잡한 수식 보고 벌써부터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잠재 가격의 논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자, 정부가 세금이 붙어있는 어떤 물건 100개를 공공사업에 쓴다고 쳐봐요. 이 100개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 리는 없잖아요. 일부는 원래 소비자들이 사려고 했던 걸 정부가 가져온 걸 테고 또 일부는 기업이 뭔가를 생산하려고 했던 걸 가져온 거겠죠. 잠재 가격은요, 바로 이 두 가지 효과, 즉 소비자들이 포기한 가치와 생산자들이 포기한 실제 비용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양쪽 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서 진짜 비용을 계산하자, 이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이 잠재 가격을 써야 할까요? 이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니까 눈에 잘 익혀두세요. 첫째, 물품세나 보조금이 붙은 재화. 둘째, 독점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왜? 독점 가격은 실제 생산비보다 훨씬 비싸게 매겨져 있으니까요. 셋째,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의 임금. 이분들을 고용하는 것의 사회적 기회비용은 사실상 0에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환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상황이 보이면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반사적으로 잠재 가격 써야겠구나 하고 바로 떠올라야 합니다.
자, 이제 비용 편입 분석의 가장 어려운 부분, 어떻게 보면 끝판왕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시장에서 가격표라도 붙어 있는 것들을 다뤘잖아요. 하지만 정부 사업이 주는 편익 중에는 돈으로 환산하기 정말 어려운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가 새로 뚫려서 교통체증이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절약하게 된 시간의 가치, 또 공해가 줄어서 건강해진 시민들의 가치, 더 나아가서는 사고가 줄어서 지켜낸 소중한 생명의 가치 같은 것들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거의 윤리적인 질문을 던져요. 교수님,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알겠는데요. 아니, 어떻게 사람 목숨이나 깨끗한 공기에 가격표를 붙일 수가 있나요? 그건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닌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고 경제학자들이 평생을 두고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많은 공공사업 중에 어떤 걸 먼저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들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려는 시도를 해야만 합니다. 이게 완벽해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인 셈이죠.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을 개발했는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시간의 가치는 보통 그 사람의 시간당 임금으로 추정을 해요. 생명의 가치는 좀 더 복잡한데요. 그 사람이 평생 벌어들일 소득을 계산하는 인적 자본 접근법도 있고, 사람들이 좀 더 위험한 직업을 선택할 때 얼마의 추가 임금을 받아야 만족하는지를 분석해서 생명의 가치를 역으로 추적하는 현시손호법 같은 아주 기발한 기법도 사용하죠. 환경의 가치를 볼 때는 공기 좋은 동네의 집값이 얼마나 더 비싼지를 보는 헤도닉 가격법이나 멋진 국립공원을 보러 가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쓰는지를 따지는 여행비용법 같은 걸 활용하고요. 물론 이 방법들이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정책 결정을 위한 아주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머리가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괜찮아요. 시험에 꼭 필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어줄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실제 시험에 나올 법한 사례를 잠깐 볼게요. 정부가 새로운 시멘트 공장을 짓는다고 할 때 여기에 투입되는 시멘트의 진정한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이 그래프는 정부의 수요 증가 때문에 민간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의 손실과 생산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의 손실을 모두 합쳐서 사회적 총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배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개념이 바로 이렇게 실제 문제풀이에 적용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의 핵심 요약입니다. 이것만은 머릿속에 꼭 새겨두세요. 첫째, 대규모 사업이라 가격이 변한다? 그러면 편익과 비용은 각각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화분으로 측정한다. 둘째, 세금이나 독점 때문에 시장이 왜곡됐다? 그러면 시장 가격 대신 잠재 가격을 쓴다. 셋째, 시간, 생명, 환경처럼 가격표가 없다? 그러면 현시선호법, 조건부가치 측정법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화폐 가치로 바꿔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시장 가격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찾아내는 것.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비용 편익 분석을 해봤더니 고소득 국가에서 한 명의 생명을 구하는 프로젝트의 순편익이 저소득 국가에서 두 명의 생명을 구하는 프로젝트의 순편익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가정해봅시다. 아무래도 생명의 가치를 소득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 효율성의 논리에 따라서 무조건 전자의 프로젝트를 선택해야만 하는 걸까요? 비용 편익 분석은 정말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것이 모든 윤리적 딜레마의 정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